Dubro Suspicion Files. (2003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네, 그날이었죠. 아시아의 아이콘, 홍콩의 마지막 귀공자라 불리던 장국영이 홍콩의 한 호텔 24층에서 몸을 던졌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그때 홍콩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스 공포 때문에 도시 전체가 거의 멈춘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정말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비극을 그저 끔찍한 만우절 장난이길 바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지난 20년간 나온 모든 의혹을 총망라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방대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가 정말 살해당한 건지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진 건지 그 미스터리의 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법의학적인 증거, 또 그 6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의 흐름,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둘러싼 심리학적 분석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그날 2003년 4월 1일의 마지막 행적에 있겠죠. 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되죠. 자료로 보면 그날 하루가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데 한편으론 마치 모든 걸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중적인 면모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날 오전 11시, 그는 절친한 디자이너 알프레드 목과 점심 식사를 해요. 아, 그 디자이너 친구요? 네, 평소처럼 아주 세련되고 멋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툭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하죠. 홍콩을 자세히 좀 둘러보고 싶어. 그냥 들으면 홍콩의 경치를 보고 싶다는 말 같은데. 그렇죠. 지금 와서 다시 들으니 마치 사랑했던 도시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들리네요. 자료에서도 이걸 일종의 작별 의식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오후 4시쯤 그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으로 혼자 이동합니다. 혼자서요? 네. 일부러 빅토리아 항구가 가장 잘 보이는 발코니 자리를 요청했고요. 거기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시키고 직원에게 펜과 종이를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유서를 쓴 거군요. 네, 약 1시간 동안이요. 홀로 앉아 마지막 편지를 쓰는 1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그리고 결국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 43분, 그는 그 발코니 난간을 넘어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인데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수많은 음모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접수된 최초 신고 내용, 이게 아주 사소했지만 결정적인 오해의 씨앗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고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초 신고가 누가 투신했다가 아니라 네, 길에 누가 쓰러져 기절해 있다 이거였죠. Someone fainted. 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투신 사건이면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하는데 단순 실신 신고이다 보니 구급대 위주로 출동한 거죠. 그러니 현장을 어슬렁거리던 파파라치들조차 이게 대형 사건이라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그 참혹한 사진이 즉각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바로 그 사진의 부재가 나중에 시신이 없었다거나 마네킹이었다 같은 황당한 루머가 퍼질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준 거군요. 정확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극이라는 가설의 근거로 악용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네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당시 홍콩을 덮친 사스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팬데믹이요. 이 팬데믹이 또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를 낳게 되는데 바로 부검 부재 문제입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자살 사건이면 부검은 필수적일 텐데 부검을 안 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검 부재라는 절차적 예외가 20년 넘게 음모론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기름진 토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부검을 안 한 거죠, 정확히? 잔류에 따르면 유가족이 고인의 존엄을 지켜주고 싶다며 부검 면제를 간곡히 신청했어요. 유가족이요? 네. 평시였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검시관은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명확한 유서가 발견됐고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온 병력도 확인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스 때문이었군요. 네, 사스로 인해 홍콩의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시신을 안치하고 부검할 여력조차 부족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식적인 동물 검사나 정확한 골절 패턴 보고서 같은 공적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 거네요. 그러니 추락 전에 이미 살해당했다.
같은 주장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증거가 영원히 봉인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으니 결국 사람들이 의지할 건 현장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기억뿐이었겠죠. 그리고 바로 그 목격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타살설의 기둥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 피에 대한 거였습니다. 24층에서 떨어졌는데 피가 거의 없었다. 이 한 문장이죠. 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섬뜩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법의학적 설명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등장해요. 바로 고공 추락 시 발생하는 감속 손상, 영어로는 deceleration injury라는 개념입니다. 감속 손상이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멈출 때 그 충격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장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몸 안이 훨씬 더 심하게 망가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 범퍼는 멀쩡해 보여도 엔진이 박살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자료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첫째가 바로 내부 출혈입니다. 내부 출혈.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 피부는 찢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엄청난 충격파가 몸 안으로 전달돼서 대동맥 같은 큰 혈관을 파열시켜요. 그럼 모든 피가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흉곽이나 복강 안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럼 밖에서는 출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메커니즘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심정지입니다. 추락 충격이 뇌관이나 심장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심장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버려요. 아, 심장이 멈춘다는 건 혈액을 뿜어낼 펌프, 즉 혈압 자체가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피가 사방으로 솟구치는 일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모두가 타살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깨끗한 시신이 사실은 24층에서의 비극적인 추락사를 가장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였다는 거잖아요. 깨끗한 시신의 역설, 바로 그겁니다. 과학은 때로 우리의 직관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죠. 네. 이 법의학적 분석이 타살설의 가장 강력한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다른 의혹의 중심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6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유산이 누구에게 갔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액수부터가 엄청나죠. 청취자께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 자료에 꽤 자세한 팩트체크가 나와 있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당시 그의 공식 유산 추정액은 약 4억 홍콩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600억이요? 청취자께서 언급하신 460억 원은 좀 다른 수치인데. 그건 아마 일부 자산을 제외한 추정치이거나 시점에 따른 환율 차이에서 온 수치일 거예요. 그렇군요. 자산 구성도 대단했죠. 홍콩의 고급 저택 같은 부동산,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 영화와 음반의 저작권,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까지. 그 막대한 유산이 모두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당학덕에게 상속되었고요. 네, 이게 당시에도 큰 화제였죠.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랐는데 유산 전부를 물려줬다는 사실 자체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 유언장의 존재는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을 넘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사실혼 관계이자 경제 공동체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장구경이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학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20여 년 된 정말 조용히 그를 추모하며 살던 당학덕에 대해 최근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더군요. 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홍콩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올해 65세가 된 당학덕이 새로운 남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고 아, 정말요? 심지어 대리모를 통해 자녀까지 얻어서 장구경과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저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가 정당한 상속자이고 2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온전히 개인의 자유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팬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팬들은 장구경의 유산으로 새 연인과 호의호식한다며 격렬하게 분노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게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옹호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논란 자체가 장구경의 유산이 팬들에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표처럼 여겨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네, 그 증표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끈질기고 어쩌면 가장 낭만적인 루머로 넘어가 보죠. 아, 그 이야기군요. 그가 죽지 않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다는 생전설입니다. 이건 정말 2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루머의 뿌리가 놀랍게도 그의 영화 속에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죠. 아, 보영, 연인인 아휘에게 계속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며 그를 붙잡던 장국영이 연기한 바로 그 캐릭터요. 네. 영화에서 보영은 아휘와 함께 모든 걸 버리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팬들은 장국영이 현실의 고통을 피해서 마치 영화 속 보영처럼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훌쩍 떠났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홍콩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라는 그 상징성도 그 환상을 더 붙이겠겠네요. 맞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피처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이게 그저 팬들의 바람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가짜 뉴스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2025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장국영 생존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가짜뉴스까지 퍼졌습니다. 물론 즉각 홍콩 경찰과 유가족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었죠. 사실 이건 감성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는데 2003년 사스 비상시국에 공항 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망했어요. 아, 그쵸. 체온 0.1도만 높아도 격리되던 시절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가 사망을 위장하고 수백 명의 의료진과 공항 직원의 눈을 속여서 감쪽같이 출국한다는 건 뭐 첩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결국 이 생존설은 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팬들의 집단적인 소망이 만들어낸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신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탈사도 아니고 탈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혹들을 걷어내고 남는 질문은 하나네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이었을까? 자료는 외부가 아닌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던 질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 부검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의 유서는 단호한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Depression. 네, 우울증. 그의 누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우리가 흔히 겪는 슬픔이나 우울감이 아니었어요.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내인성 우울증이었습니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병이었군요. 그렇죠. 그 스스로도 나는 돈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우울한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하죠. 하지만 우울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병과 싸워왔는데 왜 하필 그때 무너졌을까? 그 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 어떤 트리거가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신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자료는 그 결정적 트리거로 극심한 위산 역류를 지목하고 있어요. 위산 역류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역류한 위산이 그의 성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겁니다. 목소리가 예전처럼 맑게 나오지 않고 심하게 쉬고 갈라지는 증상을 겪게 된 거죠. 세상에. 완벽주의자이자 아시아 최고의 가수였던 그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겠죠. 이건 단순히 노래를 못하게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겠네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물리적인 고통까지 호소했다고 해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어떤 악순환이죠? 목소리를 잃어서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산이 더 심하게 역류하고 그 때문에 목소리는 더 망가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장국영은 살해당하지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이라는 내면의 병과 싸우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목소리를 잃게 될 거라는 공포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었네요. 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홍콩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해서 그의 사망 직후 몇 주간 홍콩의 자살률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기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또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절친 매연방의 죽음과 함께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홍콩 영화와 음악의 황금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그의 비극적인 퇴장이 역설적으로 그를 영원히 늙지 않는 박제된 신화로 만들었다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어쩌면 우리는 그가 남긴 미스테리 때문에 매년 4월 1일이 되면 그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실은 화려한 신화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랬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우리는 어쩌면 삶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우리가 믿고 싶은 극적인 신화를 더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